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 진행의 김혜주입니다. 9월 3일 수요일 경제 잡학사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세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유럽발 재정 불안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판결 소식에 흔들리면서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와 영국의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과거 남유럽 재정 위기를 떠올리게 한다는 불안 심리가 퍼졌습니다. 여기에 미국 항소법원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위법으로 판결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는 한층 더 위축이 됐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최근 강세를 보였던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 모멘텀 주식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고요. CTA 펀드 수급 불안이 겹치면서 증시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다만 장 후반 들어서서 일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을 줄이는 힘도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의 8월 제조업 지표는 다소 나아졌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위축 국면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경기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원자재 비용과 고용, 투자 활동을 압박하고 있다는 기업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유럽의 재정 불안, 관세 판결 리스크, 그리고 AI 모멘텀 둔화라는 복합 악재 속에서 불안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수급 부담이 시장을 흔들 수 있다는 경계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략하게 뉴욕 증시 상황 살펴봤고요. 이어서 자세한 미증시 마감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연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는 관세 불확실성과 반도체 약세에 밀리며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55% 내린 45,295포인트, 나스닥 지수는 0.82% 떨어진 21,279포인트, S&P 500 지수 또한 0.69%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과 TSMC 중국 공장 장비 반입 허가 취소 소식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고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등 주요 기술주가 일제히 부진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대이란 제재 강화로 2% 넘게 오르며 65달러 선을 회복했고 금 가격은 안전자산 선호 속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시장은 이제 5일 발표될 고용 보고서와 연준의 금리 인하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이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 여파로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채권시장 불안이 확산됐습니다. 30년물 금리는 하루 만에 7베이시스 포인트, 즉 0.07%포인트 뛰어 4.98%에 근접했고 10년물은 4.29%, 2년물은 3.67%로 동반 상승했습니다. 관세 환급 가능성으로 재정 적자 확대가 우려가 커진 가운데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채권 금리 상승 압력을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대법원 상고 절차가 남아있지만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다시 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의 긴밀한 연대 강화에 대해 미국을 상대로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종전 협상에 협조하지 않는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는 매우 실망했다고 언급하면서 불편한 기류도 드러냈습니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콜로라도에 있던 미 우주사령부를 엘라베마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지역 정치적 파장과 함께 바이든 지우기 행보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실문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토크나 금에도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2일 기준 토크나 금의 시가총액은 26억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이는 지난 4월보다 약 30% 늘어난 규모입니다. 특히 테더 골드, 팍스 골드 등 대표 토큰에 수억 달러 규모의 신규 자금이 유입되면서 발행량이 증가했습니다. 전통적인 ETF와 더불어 토크나 금이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대규모 세법 개정,
원빅 뷰티풀 빌 법안의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버라이즌, 루멘 테크놀로지,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등 주요 기업들이 수억 달러 규모의 법인세 절감과 현금 유입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기업들은 확보한 자금을 추가 투자나 자사주 매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AI와 네트워크 인프라 분야 투자 확대도 예상되면서 세제 혜택이 기술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히트맵을 보시면 간밤 뉴욕 증시는 관세 불확실성에 흔들리며 전반적으로 붉은빛이 우세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한 가운데 특히 기술주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0.31%, 애플이 마이너스 1.04%,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1.95% 하락하며 투자 심리를 짓눌렀는데요. 이는 국채금리 급등과 함께 관세 위법 판결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이 기술주 전반에 부담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아마존은 마이너스 1.60%, 테슬라는 마이너스 1.35%로 동반 하락했고 구글 모회사 알파벳 마이너스 0.72%, 메타도 역시 마이너스 0.49%로 마감하면서 역시 약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반도체 업종은 브로드컴만이 플러스 0.29%로 소폭 상승했을 뿐 AMD, 퀄컴, 마이크론 등이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일부 종목에서는 방어적인 매수세도 나타났습니다. 헬스케어 업종에서는 존슨앤드존슨이 0.50%, 리제네론, 머크, 화이자 등이 소폭 반등하면서 안정감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소비재 섹터에서는 펩시코가 플러스 1.10%, 월마트가 플러스 0.90%, P&G가 0.60%로 생활 필수품 관련주가 방어적인 성격을 발휘했습니다. 결국 이날 시장은 기술주 약세와 국채 금리 급등이 무게를 실었지만 헬스케어와 일부 방어주가 낙폭을 완화하는 흐름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기업별 이슈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현지 시간 2일 엔비디아가 최근 불거진 공급 부족 논란을 공식 부인했습니다. 일부 언론이 자사의 H100, H200 칩이 동났다고 보도했지만 엔비디아는 충분한 재고를 보유해 신규 주문도 지체 없이 처리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저사양 제품인 H20이나 블랙웨일이나 H100 공급을 방해한다는 소문도 사실 무근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즉 시장이 우려했던 공급 병목 형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발표했습니다. 네, 테슬라는 이날도 머스크 CEO의 발언이 시장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머스크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앞으로 테슬라의 기업 가치의 8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며 로봇 사업의 잠재력을 강조했습니다. 올해만 5,000대 생산을 계획하고 정기적으로는 공장 작업부터 가사 돌봄까지 생활 전반을 바꿀 핵심 기술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다만 현실에서는 저가 중국 전기차와의 경쟁, 차량 라인업 노후화 등 테슬라 본업이 직면한 과제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메타는 한 발 더 현실적인 전략을 택했습니다. 구글의 제미나이나 오픈 AI의 챗 GPT 같은 외부 모델을 자사 챗봇 메타 AI와 SNS 기능에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건데요. 자체 개발 중인 라마5 모델이 완성되기 전까지 외부 파트너십으로 사용자의 경험을 빠르게 개선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이런 개방형 접근은 메타가 빅테크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은 첫 폴더블 폰 아이폰 폴드를 출하 전망을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2026년 800만 대에서 1000만 대, 2027년에는 최대 2500만 대까지 늘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는 단순한 전망 변화가 아니라 애플이 폴더블 시장의 본격적인 대중화를 자신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삼성이 선도하던 프리미엄 틈새 시장을 이제는 주류로 확신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물론 $2,000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가격대는 부담 요인이지만 애플 특유의 브랜드 충성도와 생태계 효과를 고려하면 시장 파괴력은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강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증시 마감 시황 살펴주셨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기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오늘의 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와 스마트폰에 이어 삼성이 바이오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한 이야기인데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제약사들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은 기업,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삼성그룹은 반도체와 휴대폰에서 이미 세계적인 성과를 거뒀는데요. 그 다음 성장 동력으로 바이오를 낙점한 건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회장의 장기적 결단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바이오 산업 후발주자였지만 삼성은 규모와 속도라는 무기를 통해서 세계 선두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핵심 사업은 CMO, 즉 위탁 생산인데요. 쉽게 말하면 글로벌 제약사가 신약을 개발하면 그 신약을 대신 만들어주는 대형 공장을 운영하는 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단순한 대량 생산만이 아니라 품질 관리, 공정 개발, 규제 인증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축적한 노하우가 글로벌 신뢰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천 송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요. 여기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1공장에서 시작해 제2, 제3공장, 그리고 최근 준공한 제4공장까지 가동 중입니다. 단일 기업 기준 생산 능력은 세계 1위, 무려 60만 리터 이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흔히 바이오 클러스터의 심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설립 초기만 해도 업계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삼성이 바이오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많았었죠. 하지만 10년 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계 탑티어 CMO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그 진가가 드러났죠.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글로벌 제약사의 백신 치료제 생산을 맡으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위기 속의 해결사로 불렸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강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규모. 세계 어느 제약사가 찾아와도 대규모 생산을 소화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둘째는 속도입니다. 삼성 특유의 속도전 문화로 보통은 3, 4년 걸리는 공장 건설을 2년 만에 완공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에 맡기면 빠르고 확실하다, 이러한 이미지가 시장에 자리 잡은 건데요. 다음으로 바이오 의약품은 안전성이 생명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철저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통해 FDA, EMA 같은 글로벌 규제기관의 인증을 잇따라 획득을 했습니다. 특히 생산 설비의 무결점 운영을 강조하면서 고객사와 장기 계약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이 신뢰가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또 다른 축은 자회사죠. 삼성바이오에피스입니다. 2012년 설립된 이 회사는 바이오 시밀러, 즉 바이오 의약품 복제약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엔브렐, 레미케이드 같은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자 비슷한 효능을 가진 약을 개발해 시장에 내놓은 건데요.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미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성과를 보여주면서 글로벌 바이오 시밀러 강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순탄하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2018년 회계 처리 논란으로 사회적 파장이 컸었는데요. 일부 투자자 신뢰가 흔들리기도 했고 경영진이 검찰 수사를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이는 오히려 기업 체질을 단단하게 만든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세계 CMO 시장은 치열합니다. 스위스의 론자, 독일의 베링거 인게라임, 미국의 카탈란트 같은 강자들이 버티고 있는데요. 이들 역시 대규모 투자로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계속 1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CMO를 넘어서서 CDMO, 즉 개발과 생산을 함께하는 방향으로 확장 중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제4공장을 본격 가동하면서 연간 생산 능력을 60만 리터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제5공장 설립 계획도 이미 발표했는데요. 아울러 AI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해 공정 효율을 높이고 품질 관리 체계를 자동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10년 남짓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 바이오 생산 시장을 흔드는 글로벌 강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규모와 속도, 품질과 신뢰를 무기로 글로벌 제약사들의 가장 먼저 찾는 파트너가 되었죠. 앞으로도 바이오 산업의 판도를 바꿀 주역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행보를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사전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오늘 신문에 나온 경제 이슈 소식들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세연 아나운서, 오늘 어떤 이슈 있었을까요? 네, 오늘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들을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물가는 안정세라는 정부 발표와 달리 쌀값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20kg 한 포대 가격이 6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1.7% 오르는 데 그쳤지만 농축산물은 4.4%나 뛰었는데요. 특히 쌀값은 11%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시장 격리 정책 이후 도정 수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공급량이 줄어든 데 따른 영향입니다. 정부는 부족한 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3만 톤의 정부 양국을 대여 형식으로 풀었고 대형 유통업계와 협력해 쌀값 할인 행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다만 10월 신곡 수확기 전까지는 가격 불안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22일부터 지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소득 상위 10%뿐 아니라 재산세 과표 12억 원 초과 고액 자산가와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인 경우도 제외됩니다. 이번 쿠폰은 국민 약 90%가 1인당 10만 원씩 지급받게 되는데 소득 기준은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토대로 선별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1,280만 원을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정부는 소비 쿠폰이 내수 활성화에 동력이 되길 기원하면서 특히 1인 가구,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고 군 장병에게는 선불카드 지급도 검토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반도체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웨이퍼 생산에 필요한 8종의 수요 소입 소재에 대해 내년부터 0% 할당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최근 미국이 한국산 반도체에 최대 100%의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업계의 원가 부담을 낮추려는 조치인데요. 업계에서는 SK 실트론을 비롯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과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보다 과감한 산업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평균 연봉 1억 원이 넘는 은행원들이 주 4.5일제와 임금 5%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전국 금융산업노조는 조합원 투표 결과 찬성률이 94.98%에 달한다고 밝혔고 오는 26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다만 노사 간 교섭이 진행 중인 만큼 실제 파업 여부는 유동적입니다. 노조는 인력 감축과 점포 폐쇄로 현장 부담이 가중됐다며 이번 요구는 금융 노동자만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일과 삶 균형 회복을 위한 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여론은 고액 연봉에도 불구하고 근무 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점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넷플릭스 영화 K-팝 데몬 헌터스와의 협업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농심 주가가 일주일 새 9% 이상 급등했습니다. 농심은 지난달 말 협업 라면 6,000개를 출시하자 2분도 채 안 돼 완판되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오뚜기 역시 미국 코스트코 매장
64곳에서 진라면 유통을 시작하며 해외 시장 확장에 나섰습니다. 국내 라면주 전반이 상승세를 보였지만 전문가들은 향후 성패가 미국 시장 진출 성과에 달려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변수로 남아 있어 추가 향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전해주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오늘 나온 경제 이슈들 체크해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투자의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의 경제 이야기, 주식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외국인이 오늘도 담아내주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양시장 모두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는 하락 출발을 했지만 곧바로 상승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등락을 거듭을 하다가 외국인이 반도체 저가 매수세에 나서면서 계속해서 상승폭을 확대시켰습니다. 0.38% 상승하면서 3,184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홀로 매수 우위를 보였는데요. 외국인이 4,359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팔아냈는데요. 개인이 1,555억 원, 기관이 3,757억 원 매도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외국인이 담아내주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코스닥은 등락을 거듭을 하다가 장 후반에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0.35% 상승하면서 79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수급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팔아내는 모습인데요. 개인이 68억 원 매도했고요. 기관이 82억 원 매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이 195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은 혼조세 나타난 가운데 반도체주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반도체 대형주들이 나란히 빨간불 켜면서 강세 흐름 보였는데요. 삼성전자는 1.01% 상승하면서 69,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도 0.77% 오르면서 262,500원에 마무리해줬습니다. 오늘 어제 방산주들 좀 좋은 흐름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어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0.86% 상승하면서 94만 1,000원까지 올라와 줬고요. 오늘 HD현대중공업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1.75% 빠지면서 50만 5천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자동차주도 엇갈리는 흐름인데요. 현대차는 소폭 상승한 반면 기아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혼조세로 나타난 가운데 오늘 좀 2차 전지가 빠지는 모습이고요. 바이오주들도 혼조세 보였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동반 약세를 보였는데요. 에코프로 BM이 1%대 낙폭 보여줬고요. 에코프로는 0.8% 빠졌습니다. 오늘 알테오제는 오늘도 강세 흐름 이어오고 있습니다. 0.22% 상승폭 보여주면서 46만 3,500원에 종가 형성해줬습니다. 오늘 ABL바이오도 강하게 빨간불 켰는데요. 4.19% 오르면서 96,900원에 마무리해줬습니다. 리가켄바이오도 3%대 강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이었던 종목들, 주목받았던 섹터들 하나하나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특징주, 어떤 특징주일까요? 네,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특징주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가 연이은 악재에 장 초반부터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3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9% 넘게 빠진 52,000원 초반에 거래됐는데요. 이번 하락의 직접적인 배경은 2대 주주인 알리페이의 교환사채 발행 소식입니다.
알리페이는 카카오페이 보통주 약 1,144만 주를 지분 8.5% 규모를 대상으로 해외 EB를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환가액은 5만 4천 원대 중반으로 환산하면 6천억 원이 넘는 물량입니다. 시장에서는 이 물량이 향후 매물로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투자 심리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여기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 혐의로 징역 15년형 구형받은 사실까지 겹치면서 오너 리스크가 다시 부각된 상황입니다. 사법 리스크와 오버행 리스크가 동시에 불거지며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진 건데요. 이 같은 이슈가 반영되며 카카오페이 오늘장에서 큰 폭의 약세 흐름 보이다가 52,10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오늘 카카오페이가 장중에 크게 빠지면서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한때 9% 가까이 급락하기도 했는데요. 알리파이의 교환사채죠. 이른바 EB 발행 여파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환사채는 발행 이후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지분 매각 가능성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빅테크 금융주는 성장성 기대감이 주가를 받쳐왔지만 외부의 대규모 지분 변동 가능성은 투자 심리에 단기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 자체의 펀더멘털보다는 수급 이슈 성격이 강한 만큼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계속해서 유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급락했었던 카카오페이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제 금값에 대한 내용인데요. 국제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 집중이 된 건데요. 무엇보다도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세 협상 문제를 두고 구체적인 답변을 계속해서 피하면서 시장에서는 관세 연장과 관련된 불안감이 다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무역 리스크가 커질수록 투자자들은 주식 같은 위험 자산보다는 금과 같은 안전 자산으로 몰려드는 경향이 뚜렷하죠. 여기에 달러 가치까지 약세 흐름을 보인 점도 금값 상승을 자극을 했습니다. 달러로 거래되는 금은 달러 약세일수록 상대적인 매력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국내 시장에서는 금 가격 상승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한국금거래소 GS글로벌, 고려아연 같은 금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또 금 ETF나 ETN 같은 파생 투자 상품도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금값이 단순한 단기 흐름이 아니라 불확실성 시대의 리스크 해지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당분간 주목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값 관련해서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세연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다음으로 가져온 특징주 LS 일렉트릭입니다. LS 일렉트릭은 미국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약 640억 원 규모의 배전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습니다. 3일 오전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6% 넘게 오르며 29만 원대 초반에서 거래됐는데요. 이번 사업은 미국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LS 일렉트릭은 마이크로 그리드 내 가스 발전 설비에 대한 배전 솔루션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로 인프라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LS 일렉트릭이 핵심 공급사로 부각되며 매수세가 유입된 결과입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LS 일렉트릭 오늘장에서 강세 흐름 유지하면서 29만 2천 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LS 일렉트릭 4거래일 연속 조정받는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는 LS 일렉트릭이었는데요.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과 640억 원 규모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 흐름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최근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와 친환경 전력 인프라 수요가 함께 늘어나면서 LS 일렉트릭의 사업 경쟁력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이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매수세로 연결된 모습인데요. 오늘 흐름은 단기 이벤트라기보다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내 전력기기 기업들의 위상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풀이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전력기기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주, 제약주 관련해서 준비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미국 내에서도 일부 주 단위에서만 부분적으로 허용됐던 의료용 대마가 만약 연방 차원에서 합법화가 된다면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마 성분은 통증 완화, 항암 치료 보조제, 신경계 질환 치료 등 다양한 의료 분야에서 이미 연구와 임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로 제약사들의 사업 확장 가능성이 한층 더 열리게 된 건데요. 국내에서도 의료용 대마 연구에 발빠르게 대응해온 기업들이 있습니다. 일부 바이오 기업들은 대마 기반 신약 후보 물질을 확보하거나 해외 합작 법인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 정책 기조 변화는 이들에게 사실상 출격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제도적, 윤리적 논의가 남아있는 만큼 실제 사업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래도 트럼프 정부가 직접 금기 해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과 발맞출 기회가 생겼다는 점은 분명히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제약바이오주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가져온 특징주 한국카본입니다. 한국카본은 북미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LNGC 발주 기대감이 펴지면서 장 초반부터 급등했습니다. 3일 오전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9% 넘게 뛰며 34,000원대의 중반에서 거래됐고 장중에는 1년 내 최고가를 새로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4분기부터 대규모 LNGC 발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한국카본의 수주 잔고 확대와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조선사 대상 2차 방벽 납품이 이어지고 있고 한국 신소재와의 합병 시너지 및 생산 효율화까지 더해지며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 보이며 한국카본 오늘 장에서 강세 흐름 기록한 채 33,70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한국카본 오늘 장에서 눈에 띄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거를 연속 하락을 해주다가 오늘은 강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북미 지역에서의 대규모 LNG 운반선 수주 전망이 부각이 되면서 장중 9% 이상 오르는 흐름 나타났었는데요. 한국카본은 LNG선의 핵심 자재인 극저온 본행제를 공급하는 대표 기업이죠. 글로벌 LNG 운송 시장 확대에 직접적인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북미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국내 조선 기자재 업체 전반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카본의 주가 흐름은 LNG 시장 사이클과 맞물려서 앞으로도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지만 장기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꾸준히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국카본 정리해드렸고요. 저희와 함께 여러 가지 특징주 정리해 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는 인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인물은 김택진 NC소프트 창업자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게임 산업의 흐름을 바꿔놓은 창업가를 소개합니다. 바로 NC소프트 창업자 김택진인데요. 리니지라는 게임으로 한국 온라인 게임의 신화를 쓰고 지금은 스포츠와 인공지능까지 확장하며 여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는 인물이죠. 김택진은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중산층 가정에서 자라면서 어려서부터 기계와 전자제품에 큰 관심을 가졌는데요. 고등학교 시절에는 직접 라디오와 컴퓨터를 분해하며 원리를 탐구했고요. 서울대 전자공학과에 진학한 뒤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과 인공지능 연구에 몰입을 했습니다. 대학원에서는 음성인식과 AI 알고리즘을 연구했는데 훗날 게임 개발과 서버 기술, 그리고 대규모 온라인 환경을 구현하는 데 이 경험이 큰 토대가 되었습니다.
대학원 졸업 후 김택진은 현대전자 소프트웨어 연구소에 입사했습니다. 그곳에서 인터넷 초기 기술을 다루며 실무 경험을 쌓았는데요. 하지만 그는 곧 깨달았습니다. 대기업 시스템 안에서는 내가 꿈꾸는 속도로 혁신을 만들기는 어렵다. 결국 안정된 직장을 떠나서 창업을 준비하게 됩니다. 1997년 김택진은 NC소프트를 창업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 사회는 IMF 외환위기 직후라 창업 환경은 매우 열악했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위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인터넷과 PC 보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새로운 문화로서 게임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내다본 것입니다. NC소프트의 첫 작품은 리니지였습니다. 기존의 패키지 게임과 달리 리니지는 인터넷에 접속해 수천 명이 동시에 즐기는 즉 대규모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이었죠. 이 게임은 출시 직후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PC방 문화의 확산과 맞물리면서 리니지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길드 전투, 아이템 거래 같은 시스템은 단순한 게임을 넘어서서 온라인에서의 새로운 사회 경험을 만들어냈습니다. 김택진은 국내에서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 그는 미국, 일본, 대만 등 해외 시장에 도전했는데요. 리니지2, 아이온, 블레이드 앤 소울 같은 후속작들을 내놓으며 글로벌 IP로 확장을 했습니다. 특히 대만과 일본에서 리니지의 인기는 폭발적이었고요. 한국 게임도 세계에서 통한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김택진은 기술자 출신 경영자로서 독특한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게임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문화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에게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을 장려했고요. 회사 안에서는 창의적인 실험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심지어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 사옥에 야구 연습장을 두기도 하고요. 직접 야구단 NC 다이노스를 창단하기도 했습니다. 2011년 그는 프로 야구단 NC 다이노스를 창단했습니다. 처음엔 게임 회사가 무슨 야구단이냐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그는 게임과 스포츠는 모두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몰입을 주는 문화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NC 다이노스는 빠르게 성장해 2020년에는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김택진은 그해 우승 세레머니에서 선수단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야구와 게임 모두 결국 사람과 감동이 중심이라는 철학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김택진, IMF 시절 작은 벤처에서 출발해 세계적인 게임사를 만든 인물입니다. 그의 도전은 한국 IT 벤처 정신을 대표하면서 게임과 스포츠, 그리고 AI까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택진이라는 이름은 한국에서 시작된 혁신이 세계를 어떻게 바꾸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남을 것입니다. 최근 김택진은 인공지능과 메타버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의 AI 기술을 접목해 NPC와 대화와 행동을 더욱 현실적으로 만들고요.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구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악 엔터테인먼트 사업과 연계해서 게임이 단순한 장르를 넘어 종합적인 디지털 플랫폼이 되도록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택진 NC소프트 창업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어서 저희는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리포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은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리포트일까요? 네, 오늘은 현대차 그룹 8월 판매, 미국 대신 유럽향 수출 급증 중이라는 주제로 SK증권 리포트 가져와 봤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8월 성적표, 그리고 한국 자동차 수출과 글로벌 전기차 시장까지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전체적인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현대차는 33만 6천 대, 기아는 25만 4천 대를 판매했습니다. 숫자로 보면 각각 0.5%, 0.8% 늘어난 건데요. 큰 폭은 아니지만 마이너스가 아닌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수는 안정적으로 늘었고 해외는 살짝 줄었지만 친환경차가 판매가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즉 내수와 전기차가 방패 역할을 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현대차는 내수 5.8만 대로 작년보다 0.4% 늘었고 전월보다도 4%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SUV와 전기차가 꾸준히 힘을 보탠 덕분이었죠. 반면 해외 판매는 27.8만 대로 전월 대비 0.4% 줄었습니다. 미국향 수출이 빠졌지만 유럽에서 그만큼 채워준 그림입니다. 특히 전기차 성적이 좋았는데요. EV 5,582대, HEV는 14,000대 이상 팔리면서 친환경차 전환 흐름이 뚜렷해졌습니다. 기아는 내수에서 더 뚜렷한 성장을 보였는데요. 4.4만 대로 작년보다 7% 넘게 늘어났습니다. 신차 효과가 계속 이어진 덕분인데요. 해외 판매는 21만 대로 소폭 줄었지만 미국 부진을 유럽이 받쳐줬습니다. 특히 전기차 라인업 확장이 힘을 냈는데요. EV는 6,484대, HEV는 무려 27% 넘게 늘면서 기아의 친환경차 비중 확대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에 한국 전체 수출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월 자동차 수출액은 55억 달러, 전년 대비 8.6% 늘면서 역대 8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BEV는 68% 급증, HEV도 13% 성장하면서 반대로 내연 기관차는 1.6% 줄었습니다. 또한 중고차 수출도 37% 증가하면서 새로운 수출 효자로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즉 한국 자동차 수출은 이제 친환경차와 중고차가 이끄는 구조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그림이 더 분명해지는데요. 미국향 수출은 15.8억 달러, 전년 대비 3.5% 줄었습니다. 현지 메타 플랜트에서 직접 전기차를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대미 수출이 빠르게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유럽은 5.1억 달러, 무려 78.9%나 늘었습니다. CIS도 22% 증가하면서 상승 흐름을 보였죠. 즉 미국 대신 유럽이 빈자리를 채워주는 구조가 자리 잡은 상황입니다. 완성차와 달리 부품 수출은 부진했습니다. 8월 부품 수출액은 16.7억 달러로 9% 가까이 줄면서 3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특히 미국향 마이너스 14%, 중남미는 마이너스 5%로 부진했고 오직 유럽만 10% 증가했습니다. 관세 부담, 현지 생산 확대, 중국산 부품과의 경쟁까지 겹치면서 부품 업계는 정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현대차 그룹의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 현대차는 417만 대, 기아는 322만 대 판매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친환경차가 핵심인데 현대차는 EV 33만 대, HEV는 65만 대를, 기아는 친환경차 89만 대를 내세웠습니다. 즉 2025년은 친환경차 드라이브의 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글로벌 전기차 시장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7월 전기차 판매량은 171만 대, 작년보다 26% 늘었습니다. 중국이 118만 대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고 유럽은 28만 대, 미국은 14만 대로 뒤를 이어줬습니다. 즉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여전히 중국이 중심, 유럽을 받쳐주는 구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유형별로는 BEV와 PHEV의 온도차가 확실했는데요. BEV는 글로벌에서 39% 성장했고 PHEV는 글로벌에서 7% 성장에 그쳤지만 미국은 30%, 유럽은 26%로 강세 보여줬습니다. 즉 중국은 BEV, 미국은 PHEV로 유럽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중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은 말 그대로 전기차 왕국입니다. NEV 침투율이 54%를 넘으면서 두 대 중 한 대는 전기차가 됐습니다. BYD 같은 대형 업체 중심의 집중화가 뚜렷해졌고 NEV 수출도 21만 대로 120% 넘게 폭등했습니다. 주요 수출국은 벨기에, 브라질, 영국 등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독일과 영국이 중심입니다. 독일은 4.9만 대, 영국은 3만 대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했는데요. 23년 말 보조금 종료로 시장이 급냉했다가 25년 들어서 제조사들의 가격 인하와 프로모션으로 다시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즉 정책 변화가 민감하지만 회복 탄력이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IRA 보조금 종료를 앞두고 선구매 수요가 몰렸습니다. 7월 판매량은 14만 대로 늘었는데요. 하지만 9월 보조금 종료 이후엔 수요 수축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따라 제조사들은 인센티브 확대, 리스트 프로그램 강화 등 가격 경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시장은 정책에 따라 출렁이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현대차 그룹의 8월 성적표는 미국 대신 유럽으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글로벌 판매는 소폭 성장, 미국향 수출은 감소했지만 유럽향이 80% 가까이 늘면서 상쇄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는 중국 중심, 유럽 회복, 미국은 정책 민감형으로 따라서 현대차 그룹은 2025년도에도 친환경차 확대와 지역 맞춤 전략을 통해 관세 리스크와 정책 변화를 헤쳐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포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리포트 브리핑까지 전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정리해 보겠는데요. 간밤의 미증시는 채권금리 압박과 기술주들의 조정에 따른 전반적인 약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9월 시작부터 조금 부담스러운 시장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우리 시장은 외국인이 이거를 연속 담아내주면서 상승세 이어오는 모습입니다. 안정적인 반등을 유지해 줬는데요. 외국인의 투자 흐름을 계속해서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순서 오늘장 한 줄평 시간입니다. 한 분 한 분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오늘은 세은 아나운서님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국내 증시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소폭 상승했는데요. 글로벌 악재 속에서도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선방세를 보여줬습니다. 반면 미증시는 금리 부담과 빅테크 조정 여파로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정리하자면 국내는 버텨냈고 미국은 흔들린 하루라고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우리 시장은 이거를 연속 강세 흐름 이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이 돌아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돌아온 외국인 고맙다라고 한 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